아침 일라디오. 안녕하십니까. 오늘 아침 일라디오 아나운서 전주리입니다. 추석 연휴가 2주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연휴 준비로 한창 분주한 시기죠. 10월 2일이 임시 공휴일로 지정되면서 짧게는 6일에서 12일까지 긴 연휴 쓰시는 분들도 있으실 텐데요. 여러분은 올 추석 계획이 어떠신가요? 이와 관련한 한 설문조사 결과를 보니까요. 의외로 임시 공휴일이 지정됐다고 해서 갑자기 계획이 바뀌지는 않았다. 이런 응답이 약 76%에 달했고요. 연휴 6일을 쉬겠다는 응답도 44%로 가장 많았다고 합니다. 또 추석 때 차례를 지내지 않겠다는 응답도 약 56%로 과반수를 넘었는데요. 그만큼 고물가와 경기 침체의 영향을 받고 있다는 의미겠죠. 쓸 돈이 없고 돈 쓰기가 무서워서 임시 공휴일도 마냥 달갑지만은 않다는 게 지금의 현실인 것 같습니다. 오히려 경제적인 피로감 때문에 이번 추석에는 도심에서 영화 보고 장 보고 가까운 근교 나들이나 휴식을 취하는 평범한 일상의 풍경들이 더 의미 있게 부각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거창한 계획보다 어쩌면 그게 더 질적으로 좋은 연휴 계획일 수도 있겠죠. 9월 14일 목요일 오늘 아침 일라디오 출발합니다. 오늘 아침 일라디오 이 시간은 물론 KBS 일라디오의 모든 프로그램은 유튜브 KBS 일라디오 공식 채널이나 모바일 콩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실시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KBS 일라디오 채널 구독과 좋아요, 댓글 많이 부탁드립니다. 오늘 농수산 이슈 시간에는 추석 과일 수급 상황과 과일 선택 기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어른의 성장법 시간에는 삶의 방향을 어떻게 설정할지 누구나 늘 고민하는 문제에 대해서 말씀 나눠봅니다. 예술로 떠나는 여행 시간에는요. 반상 문화의 토대이자 이제 공예품이 된 소반으로 떠나는 시간 안내해드립니다. 방송 참여 원하시는 분들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드는 유료 문자 샵 9730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유익한 정보와 살아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KBS 오늘 아침 일라디오. 추석을 앞두고 과일값이 폭등하고 있습니다. 올해 이상기후 여파로 모양과 색이 좋은 상품 과일은 더 드문 실정이라고 하는데요. 정부가 발표하는 과일 생산량 감소치보다 현장 체감도는 더 크다고 합니다. 오늘 농수산 이슈에서 추석 과일 수급 상황과 생산자, 소비자 모두에게 보탬이 되는 과일 선택 기준에 대해서 들어보겠습니다. 한국농정신문 원재정 기자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한국농정신문 원재정입니다. 네, 추석 앞두고 과일 시장 분위기가 어떤가요? 예, 보통 설이나 추석 같은 명절은 대목장이라고 해서 경기가 가장 활발한 시기로 꼽습니다. 농민분들도 대부분 이 대목장이 명절 수요에 맞춰 농산물 출하하고 있는데요. 수요도 많고 가격도 연중 가장 높기 때문입니다. 지난해엔 추석이 9월 10일이었고 올해는 9월 29일인데요. 시기적으로 지난해보다 추석이 늦어서 과일 수확 작업에는 무리가 없습니다. 문제는 이 주요 과일의 수확량이 줄었다는 건데요. 올해 기후재난이라고 부를 만큼 저온 피해 집중 후 장마 이런 이상기후가 매 시기마다 전국 논밭에 피해를 줬기 때문에 이런 영향들이 추석 농산물 시장 가격에도 반영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네, 정부도 추석 농산물 수급 대책을 마련하고 있겠죠? 예,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지난 12일 충청북도 보은 과수 거점 산지 유통센터를 방문해서 이 추석 성수품 수급 상황을 점검하기도 했습니다. 농식품부는 지난 7일부터 추석 명절 전까지 3주간 역대 최대 규모의 성수품을 공급하겠다 이렇게 밝혔고요. 농축산물 할인 지원도 확대합니다. 현 정부가 주안점을 두는 정책 중 하나가 물가 안정이잖아요. 이 소비자 체감 물가 안정을 위해서 농축수산물 할인 대전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형 마트뿐만 아니라 중소형 마트, 농협 하나로마트, 온라인몰 등에서 1인당 2만 원 한도로 20% 할인 혜택 있습니다. 네, 실제 과일 수확 현장은 어떤지 궁금한데요. 먼저 올해 생산량이 얼마나 감소한 거예요?
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발표한 관측 자료에 따르면 올해 사과 생산량은 44만 9천 톤가량 됩니다. 지난해보다 21% 줄어든 양이고요. 평년과 비교해서는 12% 감소했습니다. 올해 사과 재배 면적은 3만 3,911헥타르고요. 지난해보다 2% 정도 줄긴 했지만 평년과 비교해서는 큰 변동이 없는 상황입니다. 배도 지난해보다 생산량이 20% 감소할 전망인데요. 농경연이 전망한 올해 배 생산량은 20만 톤입니다. 지난해보다 20% 이상, 평년보다 2.3% 정도 생산량이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포도 경우는 생산량 감소세가 두드러지진 않습니다. 캔베럴리나 샤인머스켓 이런 포도류는 19만 4천 톤가량 생산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고요. 이는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입니다. 근데 사과 재배 면적이 지난해보다 2% 줄었고 배는 면적 변동이 거의 없는 상태인데 수확량이 사과배 모두 20%가량 감소했다는 것은 이상기후에 따른 생육 부진이 극심했다. 이런 결론 낼 수 있습니다. 네, 재배 기간이 짧은 채소류도 날씨 영향을 많이 받는데 과수원은 사계절 영향을 다 받고 가을에 수확하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작기가 짧은 밭작물도 이상기후 피해 어려움을 겪지만 보통은 이제 계절 단위로 정리가 되는 편입니다. 하지만 과수농가는 봄, 여름, 가을, 겨울 이 1년 동안 모든 재해를 다 겪어야 하고 또 그 결과물을 가을에 수확하다 보니까 어려움은 상상 이상입니다. 네. 한국농정에서 지난달 말에 충남 아산의 배, 전북 장수의 사과, 충북 괴산의 복숭아 농가 만나봤는데요. 이 충북 괴산의 한 농가는 4명에서 5명의 농가가 복숭아를 함께 출하하고 있는데 예년 이맘때는 매일 복숭아 100상자씩을 출하하는 게 보통이었는데 올해는 하루에 20상자 그리고 30상자 출하하는 게 전부라고 합니다. 납품하는 물량이 줄어든 것도 걱정이지만 이 복숭아에 대한 클레임이 증가했다. 이렇게 더 어려운 일인데요. 냉해 때문에 복숭아 겉 모양이 울퉁불퉁해졌고 특히 이 출하할 땐 멀쩡하던 복숭아가 안에서부터 썩기 시작해서 소비자한테 도착하면 문제가 생기고 있습니다. 네. 농민들로서는 어쩔 수 없고 또 소비자는 굉장히 불쾌한 상황이 더 많아졌다 이렇게 하소연하고 있는데요. 그런 어려움뿐만이 아니라 복숭아 수확량이 적다고 작업을 그만둘 수도 없다고 하는데요. 그 이유는 과실을 제때 따지 않으면 내년 농사에도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그렇군요. 사과와 배 생산 현장은 어떤가요? 예, 명절 선물용이나 제수용으로 쓰는 사과가 홍로인데요. 홍로 가격 높습니다. 지난달 한때 10kg 도매 가격이 8만 원대로 치솟아서 평년의 2배 값을 보이기도 했는데요. 소비자들도 사과 사기 어렵지만 사과 재배 농민들도 고충이 크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소비지의 가격이 치솟았어도 수확할 사과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올해 봄에 사과꽃이 필 무렵에 냉해가 있어서 꽃눈이 동사했고 또 7월에는 한 달 내리 비가 내렸습니다. 결과적으로 찻가스가 감소한 데다가 이 탄저병까지 기승을 부려서 과수원이 썰렁할 정도입니다. 네. 사과가 적게 달리면 가지와 잎이 무성해질 수밖에 없는데요. 이런 조건에서는 약을 쳐도 사과에 닿지 않아서 탄저병이 더 기승을 부리는 악순환을 해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북 장수의 이 사과농가 역시 상황이 똑같았는데요. 농가마다 적게는 20%, 많게는 50%가량 수확량이 감소했다고 합니다. 국책연구기관이 발표하는 올해 과일 생산량 감소치보다 현장의 체감도는 더 높다고 봐야겠습니다. 네. 배 재배 농가도 상황이 비슷한가요? 배 같은 경우는 이제 젊은 세대의 소비가 줄어들고 있어서 이 배재배 농가들은 명절 수요를 절대적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배 역시 올해 작황이 부진해서 평년보다 가격은 높은 편인데요. 이 충남 아산의 배 농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올해처럼 품위가 받쳐주지 않는 상황에서는 품위 간의 가격 격차도 큰 부담이라고 합니다. 한 박스에 20가짜리 배와 그 30가짜리 배는 값 차이가 2배나 나는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사실 30가짜리 배에 오히려 봉지라든가 자재비가 1.5배 더 들기 때문에 실제 격차는 더 큽니다. 그리고 올해처럼 배 수확량이 줄어들면 이 나무 자체에도 좋지 않은 영향이 있어서 내년 농사도 굉장히 걱정하는 상황입니다. 네. 과수농가는 수확이 줄어서 어렵고 소비자는 가격이 또 부담돼서 어려운 건데 모두 부담을 줄이는 방법은 없을까요?
이 과수재배 농민분들이 최근 더 자주 하는 말이 눈으로 먹는 과일이 아니었으면 좋겠다 이 얘기인데요. 보기 좋은 과일 그러니까 크고 색이 선명한 이 예쁜 과일을 선호하다 보니까 상품과 하품의 가격 격차가 더 커지고 있고요. 올해처럼 이 상품이 드물 때는 가격 왜곡이 더 심해집니다. 네. 현장에서는 조금 더 빨리 색을 내기 위해서 호르몬 제제를 치거나 과수원 바닥에 빛을 반사시키는 필름을 깔아서 관리를 하는데요. 그리고 또 사과를 가리고 있는 잎을 하나하나 따주는 일도 한다고 합니다. 모두 보기 좋은 사과를 수확하기 위해서인데요. 그런데 이 사과가 맛과 향을 내기 위해서는 잎이 60개에서 70개 정도 필요하다고 하거든요. 네. 빨간색을 위해서 잎을 따주면 당도와 맛에도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반사필름 같은 경우는 환경에도 좋지 않을 뿐만 아니라 반사필름을 깔고 또 잎을 따는 일에는 수백만 원의 자재비, 인건비가 더 들어간다는 걸 고려해 본다면 과일을 선택하는 기준이 좀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조금 작고 모양이 조금 반듯하지 않더라도 맛으로 구매를 한다면 이 수량이 적은 상품의 쏠림 현상은 줄어들고요. 또 상품보다 조금 작은 과일 수요가 뒷받침되면서 수급 상황은 훨씬 더 좋아질 수 있거든요. 이 보기 좋은 과일만 찾는 소비 심리가 바뀌면 농민도 소비자도 부담을 확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올해 추석에 우리 농산물 조금 더 많이 선물해 주시고요. 더 많이 소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 어느 때보다도 겉모습보다는 맛으로 선택을 하는 소비자들의 지혜가 더 필요한 시기인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농수산 이슈 한국농정신문 원재정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아침을 여는 기분 좋은 습관. KBS 오늘 아침 일라디오. 서툰 어른들의 마음이 자라는 어른의 성장법 시간입니다. 오늘은 삶의 방향을 어떻게 설정할지에 대한 주제로 살펴보겠습니다. 정신과 전문의 신지연 원장입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삶의 방향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 이게 늘 고민인데 하실 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네, 오늘은 이제 삶의 방향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려고 하는데요. 너무 막연한 주제로 느껴질 수가 있죠. 네. 예, 좀 모호한 담론처럼 느껴질 수도 있는데 그런 철학적인 이야기보다는요. 오늘은 자신이 원하는 삶의 방향을 고민하고 찾아보는 약간의 팁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어떤 방향으로 살아갈 것인가 하는 건 사람들이 항상 고민하는 주제잖아요. 다들 저마다 삶에 대한 고민이 많아서 그렇겠죠. 그렇죠. 이게 우리가 삶을 많이 비유하는 것이 바다에 많이 비유를 하잖아요. 그래서 바다의 파도가 출렁이고 우리는 파도 위에서 떠다니는 돛담배 같은 존재라고 볼 수가 있는데 파도가 거세게 몰아치는 와중에도 배는 어디로든 가긴 해야 되거든요. 네. 근데 그 방향이 애매모호하고 확실하지 않을 때 우리 혼란에 빠지게 되고 또 고통스럽게 되기도 하고요. 네. 반대로 가야 될 방향이 좀 더 명료하게 된다면 현재 고통스럽더라도 좀 나갈 힘을 얻게 되기도 하죠. 네. 우리도 생각해 보면은 누가 내가 힘들어할 때 야 그냥 버텨 그냥 지나가 버티면은 라고 말을 많이 하지만 사실 별로 위로가 되지는 않거든요. 와닿지는 네, 않죠. 와닿지 않죠. 네. 조금만 버티면서 야 저기로 가보자. 저기로 가면 조금 좋아질 거다라고 좀 더 구체적인 방향이 제시가 된다면은 희망이 생기고 좀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되고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방향에 대해서 어떻게 설정할지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런데 사람들이 삶이 힘들다고 느끼는 정도가 좀 점점 더 커지는 것 같아요. 그렇죠. 요즘도 워낙에 대한민국이 살기 팍팍해졌다 하는 분들도 많고요. 그렇죠. 자신의 삶이나 이제 거기서 느끼는 행복의 정도를 수치하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그나마 어느 정도 객관적인 지표로 볼 수 있는 통계가 매년 유엔 산하기구에서 발표하는 보고서가 있는데요. 세계 네. 행복 보고서라고 하는 보고서가 있습니다. 네. 2022년도 작년이죠. 작년에 조사된 내용이 올해 초에 발표됐는데요. 대한민국 국민의 삶의 만족도가 언론에서 많이 얘기했지만 네. 굉장히 낮은 순위를 기록했거든요. 대한민국보다 낮은 나라가 OECD 국가 중에서는 튀르키예나 콜롬비아 두 나라밖에 없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거의 꼴찌 수준으로 네. 나타났고요. 삶의 질과 관련된 지표가 몇 가지가 있는데 점점 이제 나빠지는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는 자살률이죠. 네. 예, 요새 이런 얘기 많이 나오는데 우리나라가 자살률에 대해서는 OECD 국가 중에서 압도적인 1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불명예스러운 일이라고 네. 보면 될 것 같고요. 여가 생활에 대한 만족도도 상당히 낮고요. 특히나 60대 이상 응답자 중에서 여가 생활이 만족스럽다고 하신 분들이 되게 적어요. 5명 중에 1명 미만으로
18.8%로 나타났고요. 네. 또 신체적이거나 정신적 위기 상황에서도 도움을 받을 곳이 없다고 느끼는 지표인 사회적 고립감에 대해서도 느끼는 분들이 점점 많이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너무 안타깝죠. 네. 네. 현재 삶의 질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 봤을 때도 사실 우리나라가 안고 있는 문제가 너무 많잖아요. 네. 저출산 문제라든지 뭐 고령화 사회라든지 아니면 지구온난화 같은 환경 문제 같은 것들이 들으면 들어서 좀 진짜 힘이 빠지는 그런 문제들이 자꾸 언론에서 발표가 되고 있는데 정말 뭐 보면 웃을 일이 하나도 없다 이렇게 느끼게 되는 요즘 세상인 것 같습니다. 네. 뉴스를 보다 보면 정말 그런 생각들이 좀 많이 들어요. 맞아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외부 요소들이 많고 또 그로 인해서 삶이 점점 더 힘들어지기만 하는 것 같은데요. 어떠세요? 정신과 찾는 분들도 좀 많이 늘어나는 추세인가요? 진짜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것 같고요. 실제로 네. 통계적으로도요. 국민의 정신건강 지표도 악화되고 있다는 통계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거든요. 네. 최근에 이제 결과를 좀 보면은 매년 폐렴이나 독감 같은 것들은 오히려 좀 증가될 것 같잖아요. 그런 그 여러 가지 몸의 건강에 대해서는. 네. 근데 이런 것들은 오히려 늘었다 줄었다는 추세가 있고요. 오히려 최근 좀 줄었다고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네. 우울증이나 공황장애 같은 여러 정신과 질환의 진단 비율은 반대로 해가 갈수록 점차 조금씩 늘어나고 있고요. 네. 작년이나 올해나 이제 비교했을 때도 한 10%, 20%씩 조금씩 증가하고 있는 그런 지표가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참 이렇게 살기 팍팍한 세상인데요. 그렇죠. 과연 우리는 무엇을 의지해서 살아가야 하는 걸까요? 네, 근데 이제 생각해 보면은 과거의 그리스 시대나 로마 시대나 우리 조상들이 살았던 조선 시대나 좀 비슷하지 않았을까요? 그때도 아마 설문조사를 해봤다면은 만족스럽고 행복하다보다는 좀 살기 네. 팍팍하다 이런 얘기가 좀 많았을 것 같긴 한데요.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만의 문제라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좀 고통이 넓게 봤을 때 삶의 좀 보편적인 면이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삶이 항상 행복할 수는 없잖아요. 네. 이제 자주 떠올리는 말이 석가모니가 한 말 중에서 삶은 고통이다. 삶은 고라고 이제 말을 하잖아요. 네. 그런 말 자주 떠올리는데 그 삶에는 항상 고통이 찾아오고 그것이 좀 기본값이라는 얘기가 될 것 같고요. 그렇다고 이제 포기하자는 얘기는 아니고요. 팍팍한 삶 와중에도 어차피 고통스러우니까 포기하자라는 방향이 아니고 어차피 힘들다면 우리는 그것을 인정하고 그 와중에도 견딜 만한 순간과 또 의미를 또 방향을 찾아보자라는 말이 좀 더 해답에 가깝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네. 합니다. 이거 에너지 분배의 문제이기도 한데요. 우리 에너지가 100 정도라고 한다면은 이것을 어디에 더 많이 쓸까에 대한 고민인 거죠. 세상을 원망하고 탓하고 본인한테 찾아온 고통과 싸우면서 거기에 에너지를 다 쏟아버리면서 살 것인지 아니면 고통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물론 그 순간은 고통스럽되 우리에게 조금 더 의미 있는 대상을 쫓아가는데 더 많은 에너지를 쓸 것인지에 대해서 잘 분배하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의미 있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요. 예, 맞습니다. 초반부에 말씀드렸지만 스스로 질문을 좀 던져보는 게 중요하거든요. 어떤 질문인가 하면 나한테 진짜 중요한 대상은 무엇이고 또 나는 무엇을 위해서 나아가고 싶은가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자주 질문을 던져볼 필요가 있는데 네. 여기서 중요하게 등장하는 심리적인 개념이 바로 가치라는 단어거든요. 가치요. 가치. 우리가 왜 저 물건은 가치 있어. 이건 가치 없는 일이야. 이런 말을 많이 하잖아요. 네. 가치라고 하는 건 내 삶에서 중요한 대상과 방향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본인에게 중요한 가치는 사람마다 다르거든요. 어떤 사람은 뭐 사랑과 행복이 가치라면 또 다른 사람은 자유나 평온함 같은 것이 중요한 가치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대부분 사람들은 뭔가 명료하지가 않죠. 나에게 중요한 게 무엇인지. 네. 떠오르는 게 있으세요 혹시? 아니요, 너무 이런 그러니까요. 것에 대한 고민을 해본 적이 별로 없는 고민하기가 것 잘 같아요. 없습니다. 네. 그래서 대개는 좀 남이 좋다고 하는 걸 따라가거나 사회에서 제시하는 바람직한 것을 그냥 따라가기 바쁘거든요. 맞아요. 그렇죠? 맞아요. 네, 그래서 삶에서 중요한 가치가 무엇인지를 알 수 있어야지만 이정표가 세워질 수가 있고요. 또 가치라는 것은 또 다르게 표현하면 내가 내 삶에 두고 있는 의미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빅터 프랭클이라는 분이 계시거든요. 네. 이분이 이제 오스트리아의 정신과 의사이자 홀로코스트 시절에 이제 생존자인데요. 네. 이번에 로고테라피라는 치료를 만들었는데 이게 삶의 고통에 대해서 어떻게 좀 의미를 부여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해보는 치료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죽음의 수용소라는 책을 이분이 쓰셨는데요. 네. 수용소에서 삶의 의미를 놓지 않는 사람들만이 삶의 존엄을 지키는 모습을 발견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고민해봤을 때 고통이 나한테 주어진 거라면 인정하되 좀 더 나에게 중요한 의미를 지닌 것을 붙잡아보자 이제라는 얘기가 또 책에도 나오기도 합니다. 네, 저마다 뭐 중요시하는 가치는 사람마다 다 다를 것 같은데요.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이것을 알고 살아가는 경우는 좀 많이 드문 것 같고요. 맞아요. 네. 어떻게 하면은 자신에게 중요한 것을 찾을 수 있을까요? 네, 고민할 기회가 잘 없죠. 네. 웬만하면 잘 없는데 네. 이게 이제 팁을 좀 잠깐 드려보자면 역설적이긴 하지만 네. 본인이 죽음을 맞이하는 때를 한번 떠올려 보는 겁니다.
메멘토모리라고 하는 말도 있잖아요. 네. 그리고 죽음을 기억하라라는 말인데 우리가 죽음을 기억하고 언젠가 죽을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마음에 새길 때 삶에 대한 의지가 생겨나게 되고 네. 그러면 나 어떻게 살아야 되나는 고민을 하게 되거든요. 네. 우리나라는 조금 생소한 문화긴 한데 서양에서는 사람이 죽으면 땅에 묻으면서 그 앞에 비석을 세우죠. 근데 그 비석에 적히는 문구가 삶을 요약하는 내용을 보통 적거든요. 네. 그래서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내가 죽으면 내 비석에 어떤 글이 적혀 있으면 좋을까? 떠오르는 문구가 있으세요 혹시? 글쎄요. 안 떠오르거든요. 잘. 네. 예. 그 서양에 좀 유명한 얘기인데 그 유명한 극작가인 조지 버나드 쇼라는 분이 계시거든요. 네. 이분의 묘비에는 약간 의역을 좀 붙여서 번역한 거긴 한데요. 어떻게 적혀 있냐면 우물쭈물하다가 내려올 줄 알았지. 네. 이렇게 적혀 있거든요. 네. 아무도 자신의 묘비에다 이렇게 적고 싶진 않을 건데 약간 이분은 좀 농담처럼 적은 거긴 한데요. 그러니까 어영부영 살다가 간다 혹은 후회만 하다가 세상을 떠난다라는 문장을 적고 싶은 사람은 없을 거예요. 네. 그래서 이런 기회에 조금 진지한 태도로 눈을 감고 묵상하듯이 얼마간 본인의 마지막 순간에 사람들에게 남길 내용들 한번 떠올려 보시면은 또 삶의 방향이 떠오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또 한 가지 방법으로는 자주 본인한테 물어보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뭘 하고 싶은데? 라는 질문을 한번 던져보는 건데요. 네. 제가 환자분들한테 삶의 가치를 끌어낼 때 주로 던지는 방법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살고 싶은지를 요즘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되게 많이 하는 대답이 네. 돈 열심히 벌고 싶다. 네, 돈 많이 벌고 싶어요. 네, 돈 열심히 이런 벌어서 거. 플렉스하고 싶다. 이렇게 네. 말씀 많이 하시고 또 시험 준비하는 학생들은 이런 직업을 갖고 싶다. 혹은 뭐 네. 이런 대학에 가고 싶다. 많이 네. 말씀하시는데요. 그럴 때에 돈 많이 벌어서 그런 직업을 가져서 그런 대학에 가서 뭘 하고 싶은지 그 이후에 뭘 하고 네네. 싶은지. 그렇게 그걸 달성하고 난 다음에 뭘 하고 싶은지에 대해서 자주 질문을 던져보시면 좀 방향이 명료해지죠. 아까 묘비 얘기를 떠올려 보면은 역시 묘비에 돈 열심히 많이 벌다가 간다라는 말이 적히기 원하는 사람은 없을 거거든요. 네. 돈과 삶의 안정감은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가는 도중에 만나게 되는 중간 목적지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사실 더 중요한 거는 그 너머에 있는 거죠. 근데 그 너머를 진짜 우리가 잘 생각을 안 하고 사네요. 바라보는 게 굉장히 중요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좀 더 실제적으로 이제 가치 척도가 있는데요. 삶의 가치 질문이라는 척도가 있는데 온라인에 찾아보시면 나올 거예요. 이걸 한번 더 해보시면 도움이 되는데요. 한 10가지 영역이 나옵니다. 가족이나 관계나 자녀 영역 등등등 이런 것들이 이제 해당되는 영역인데 거기다 점수를 한번 매겨보는 거죠. 나에게 진짜 중요한 것이 어떤 영역인지를 먼저 매겨보고 네. 그다음에 최근에 내가 이 영역들을 향해서 얼마나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지 원하는 영역에 대해서 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 자꾸 고민해보면서 좀 삶의 방향을 가져듣는 것도 도움이 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거를 점수화해서 해보는 거예요. 객관적으로 기록하는 게 도움이 됐죠. 삶의 가치 질문지라고 네. 합니다. 관심 있으시면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신에게 중요한 가치를 찾아냈다고 한다면 이제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나요? 삶에 대한 만족감이 느껴지는 순간이 언제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면은 두 가지 전제 조건이 필요하거든요. 첫 번째는 본인이 원하는 삶의 이상이나 방향이 서 있을 때 방향이 있고 두 번째로는 현재 내가 하는 행동이 그 방향에 부합할 때 네. 우리는 삶의 만족감을 느끼게 되는 거거든요. 가치를 발견하는 것만큼이나 현재 내가 그 가치 방향에 맞는 행동을 선택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죠. 이를테면 본인한테 중요한 가치가 가족인 사람이 있다면 네. 가족이라는 가치는 달성을 해야 되거나 달성되는 목표는 아니잖아요. 그죠? 그렇죠. 다만 이제 우리는 매일 가족과 좀 더 가까이 유대감을 가질 수 있는 방법들을 고민하고 작은 순간들을 포착해 나가는 행동들을 이제 실행에 옮기는 것이 중요한 거죠. 네. 너무 막연하게 계획 세우는 것보다는 좀 더 구체적인 방법이 도움이 되는데요. 이를테면 가족을 사랑하자. 가족과 네. 행복한 시간을 보내자. 그죠. 그건 좀 약간 막연한데 네. 오늘 야근 마치고 조금 일찍 마치고 네. 딸과 30분 동안 놀이터에서 놀아주기 라는 식으로 이런 구체적인 행동 선택이 네. 조금 더 도움이 되고요. 그래서 매일 하루를 조금씩 계획한 시간을 따로 가지면 도움이 됩니다. 항상 삶의 최상단에 내가 중요시하는 가치가 무엇인지를 고민하면서 네. 매일 그 방향으로 한 걸음씩 걸어나가는 생각으로 삶을 끌어나가는 게 도움이 되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우리에게 도움이 되고 중요한 여러 가지 긍정적인 감정이 있는데 그중 하나가 성취감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계획을 조금씩 설정하고 달성해 나가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성취감. 네. 좀 너무 어려운 거를 또 정해도 안 될 것 같네요. 그렇죠. 네네. 할 수 있는 것들 할 수 있는 한두 가지로. 것들. 네, 중요한 이제 구체적인 행동 목표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사람들에게는 좀 더 보편적인 삶의 가치가 있는 걸까요? 많은 사람들이 자신에게 중요한 건 행복이다 이렇게 대답할 것 같은데. 그렇죠. 사실 자신이 느끼는 삶의 만족감이 결국 행복이라는 한 형태의 여러 가지 다양한 모습일 수가 있는데요. 네. 보편적인 가치를 생각해 본다면 결국 꼭대기에 있는 것은 행복, 성취감, 삶의 만족감 같은 감정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다들 답을 하는 가치들이 이번 주에서 크게 벗어날 것 같지는 않고요. 네. 다만 행복이라는 단어도 저마다 부여하는 의미가 좀 다르게 되겠죠, 사람마다. 네. 네. 많은 분들이 결국 행복하기 위해서 삶을 사는데 어떻게 보면 또 상당히 막연하다고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행복해지기 위해서 우리가 신경 써야 할 요소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삶에서 뭐가 중요한지 아니면 행복하려면 뭘 소중히 여겨야 되는지에 대해서 연구가 존재하거든요. 네. 꽤 오래됐는데 역사가 그중 유명한 연구 중에 하나가 하버드 대학교의 조지 베일런트라는 분이 계시는데요. 네. 이분이 이제 70년 동안 814명의 성인 남녀를 대상으로 연구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인간의 삶 중에 상당 시간을 좀 과학적인 방법론으로 연구를 했는데 그러게요. 관찰한 결과 인간의 행복을 위한 전제 조건을 7가지로 결론 내렸거든요. 네. 첫 번째가 성숙한 방어 기제, 그다음 충분한 교육 연수, 안정된 결혼 생활, 그리고 금연, 금주, 운동, 알맞은 체중입니다. 좀 어떻게 보면 좀 너무 당연한 결과라고 네. 생각할 수도 있는데 네. 여기서 얻을 수 있는 중요한 통찰은 결국 행복의 정답은 없지만 건강한 몸과 마음을 우리 삶에서 소중한 사람들과 함께하는 이 순간이 정말 중요하다라는 사실입니다. 네. 성숙한 방어 기제, 충분한 교육 연수, 안정된 결혼 생활, 금연, 금주, 운동, 알맞은 체중입니다. 여러분들도 기억하세요. 네, 어른의 성장법, 오늘은 늘 고민하게 되는 삶의 방향성에 대한 도움 말씀 들어봤습니다. 정신과 전문의 신재현 원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쾌한 하루의 시작. KBS 오늘 아침 일라디오. 전통의 멋과 맛을 느낄 수 있는 예술로 떠나는 여행 시간입니다. 오늘은 모던한의 조인선 대표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어떤 이야기 들려주실 건가요? 아나운서님, 제가 지난주에 크기도 모양도 다양한 한국의 수저, 네. 숟가락, 젓가락과 관련된 이야기를 드렸던 거 기억하시죠? 네, 재밌었어요. 네, 그래서 이번 주는 다양한 수저만큼이나 쓰임도 모양도 천차만별이었던 한국인의 진짜 밥상, 바로 소반에 대해서 이야기 드릴까 합니다. 이게 소반이라는 게 왜 옛날에 쓰던 밥상보다는 좀 작은 네. 상을 말씀하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요즘에 이렇게 카페 같은 데 가면은 소반을 테이블로 이렇게 쓰는 그렇죠. 디저트도 올라가서 네, 나오고. 있더라고요. 근데 사실 집에서는 소반 쓸 일이 좀 드물어졌어요. 네, 맞습니다. 사실 식생활도 식단도 양식이 보편화가 되면서 집집마다 꼭 하나씩은 소장했던 소반도 점차 사라지는 추세인데요. 네. 그럴수록 더욱 귀하고 소중하게 지켜가야 하는 것이 대체 불가한 우리 전통 문화를 잘 이어가는 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우리 청취자분들과 함께 소반의 예술로 떠나보도록 할 텐데요. 네. 우선 소반에 대해서 알려면 한국을 대표하는 식생활, 이 반상 문화를 좀 먼저 이해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반상 문화가 뭐냐면요. 밥이 주식이 되고 반찬이 부식이 되는 상차림을 말하는데요. 반찬의 수가 많든 적든 간에 다인용 식탁에 식구가 둘러앉아 음식을 공유하는 겸상과 반대되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예전에는 모두 소반을 사용한 거예요? 네, 원래 우리 전통 상차림 문화는 독상이 원칙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조선시대의 1인 독상 반상 차림은 밥을 주식으로 하고 반찬을 부식으로 구성해서 밥, 국, 찌개, 김치, 장을 담은 종지를 제외한 반찬 수만을 기준으로 네. 3첩, 5첩, 7첩 반상 이렇게 구분을 지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양반가의 기본이 되었던 5첩을 기준으로 차려진 반상은 채소, 육류, 마른 반찬, 제철 채소로 만든 나물 등으로 전체를 조화롭게 구성했고 단백질, 지방 등 식품군별로 골고루 균형 있는 식단을 추구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반상 문화의 토대가 된 소반은 현대인의 관점으로 보자면 한 사람을 위한 작은 식탁의 의미를 지녔다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네. 1인 1반. 한 사람마다 소반 하나하나를 따로따로 정성껏 차려서 이 소담한 한 끼를 대접하는 것이 한국인의 진짜 밥상이었던 것입니다. 그럼 대표적으로 소개해 주실 소반이 있을까요? 네, 아무래도 이 집집마다 모두 다 썼던 생필품이 바로 이 소반이다 보니까 네. 종류와 형태가 지역마다 가문마다 다를 수밖에 없었겠죠. 네. 그래서 요즘까지 남아있는 이 대표적인 소반으로는 황해도 해주, 전라도 나주, 경상남도 통영의 소반이 오늘날까지 뚜렷하게 잘 남아 있습니다. 네. 그래서 해주식 소반을 먼저 좀 소개를 드리고자 하는데요.
다리와 상판을 모두 같은 목재로 사용해서 이 판형의 다리 구조와 상판을 연결하는 방식으로 제작되면서 네. 상판은 단순하지만 이 운곽과 판각 다리 모양 쪽을 네. 화려하게 장식을 해서 이제 포인트를 줬던 게 가장 큰 어. 특징입니다. 네. 그리고 나주식 소바는요, 이 변죽을 따로 제작해서 상판에 부착하는 방식으로 다른 지역의 소반보다 이 변죽, 나무의 상판의 두께 자체가 두껍게 제작돼서 네. 수축 팽창에서 휘는 것을 방지해서 목재의 활용도를 높였고 네. 다른 지역의 소반보다 간단하고 미니멀한 디자인의 특징입니다. 굉장히 날씨와 기후에 관련이 많아요. 네. 그래서 통영식 소반 같은 경우에는 다리와 운곽의 형태 그리고 다리와 상판의 결속 방식 등에서 다른 소반들과 차이점이 좀 있는데요. 다리를 연결해주는 윗중대와 아랫중대 이 두 개가 상하로 배치가 되고 네. 상판에 홈을 파고 다리를 직접 끼워서 결합해가지고 못을 쓰지 않고 제작된 조립식 소반입니다. 네. 그래서 나중에 청취자분들께서도 나도 예쁜 소반 하나 소장할까라고 네. 이런 생각이 드실 때 개취 그러니까 개인의 취향에 따라서 난 좀 화려한 스타일이다. 네. 그러면 해주식 소반을 고르시면 되겠고 네. 난 좀 미니멀한 디자인이 좋다. 라고 생각하시면 나주식 소반 이런 식으로 지역별로 디자인별로 골라보는 재미와 매력이 있는 공예품 중 하나가 바로 이 소반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그러면 지역에 따라서 소반의 이름을 다르게 불렀다고 보면 될까요? 그 무조건 지역을 이름 앞에 붙였던 건 아니에요. 또 재밌는 게 하나가 있는데요. 이 소반의 아랫부분 다리 모양을 동물의 다리와 비교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다리가 호랑이 형태로 호쾌하게 구부러지면서 바깥을 향해 둥그린 것을 호족반 그리고 상대적으로 가는 두께의 개 다리의 모양을 닮았다고 해서 붙은 개다리 소반 그리고 말의 다리와 같다라고 해서 붙은 마족반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외에도 이 상판의 모양이나 쓰임에 따라 그 구분과 명칭이 굉장히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다리가 하나인 외족반 그리고 판 가운데가 뚫려 있어서 이 전골이나 냄비 같은 걸 올려놓을 수 있었던 전골반 이런 특이한 종류도 많습니다. 네. 그래서 현재 우리나라에만 60여 종이 넘는 다양한 소반들이 남아있고 또 그것들이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그럼 소반 종류만 60개, 60개가 네. 넘는 거예요? 네. 이렇게 다양한 소반들은 어디에 가면 볼 수 있을까요? 한번 좀 보고 싶으시죠? 네, 궁금해져요. 네, 그래서 꿀팁을 하나 드리자면 네네. 경기도 파주에 가시면은 파주에 있어요? 네, 한 60종류의 200여 개의 소반을 한눈에 볼 수가 있습니다. 파주에 어디에 있냐면요. 네네. 사람은 물론이고 햇빛, 바람, 습도, 작품을 손상하는 모든 요인이 외부와 철저히 차단됐던 국립박물관의 수장고에 가시면 소반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수장고는 아무나 들어갈 수 없는 곳일 것 같은데요. 그렇죠. 어떻게 들어가서 볼 수 있는 곳인지 궁금해져요. 네, 바로 민속유물 10만 점 정도를 보유하고 있는 경기도 파주의 국립민속박물관 파주, 즉 국립민속박물관 파주관에 위치한 열린 수장고에 가시면은 이 소반을 만나보실 수가 있는데요. 네. 그간 꼭꼭 숨겨두었던 수장고를 시민들에게 개방해서 누구나 들어가서 작품을 감상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곳입니다. 네. 그래서 미리 사이트에 가서 예매를 하시거나 네. 현장에서 예매를 하시면 이 수장고에 있는 다양한 민속유물 10만 점을 모두 관람하실 수가 있는데요. 네. 이 전통 소반은 16번 수장고에 가시면은 보관되어 있습니다. 워낙 크기 때문에 네. 하루에 다 보시기 좀 어렵다고 하시고요. 이렇게 내가 뭐를 볼 건지 네. 뭐 이런 걸 조금 체크를 해서 미리 가시는 게 좋다고 해요. 그래서 참고로 가실 때 주의할 점은 꼭 바람막이나 얇은 점퍼 하나를 챙겨가셔야 됩니다. 왜요? 왜냐하면 이 16번 수장고에는 소반뿐만 아니라 떡살, 반다지와 같은 나무로 만든 유물만 보관된 곳이기 때문에 네. 20도의 온도와 55도의 습도를 항상 1년 내내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한국을 대표하는 멋진 유물들을 위해서라도 조금 서늘하시더라도 따뜻하게 옷을 좀 챙겨 입고 방문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네. 저도 꼭 한번 방문해보고 네. 싶네요. 그러면 종류별로 소반을 만드시는 장인분들도 따로 계실 것 같은데요. 어떤 분들이 계신가요? 대표적인 분께서는 이 서울에서 평생 소반을 만들어 오신 이인세 소반장님이 1992년부터 국가무형문화재로 인정을 받아서 활동을 시작하셨고 2009년에 별세하셨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아드님이신 이종덕 전승교육사님께서 이어받아서 2대째 소반의 명맥을 이어가고 계십니다. 특별한 점은
서울에 계시지만 이 북한 황해도 지역에서 만들었던 해주반의 명맥을 이어오고 계시는데요. 아, 그러세요. 네. 남북이 분단되어 있기 때문에 황해도 해주와 상대적으로 인접한 수도권 기반의 장인이 이 소반장으로 활동하시면서 해주반의 원형을 유지하고 전승하고 계신 겁니다. 네. 이외에도 전라도 나주에는 김준식 소반장님이 계시고 경상도 통영에는 추용호 소반장님이 활발한 활동을 이어가고 계십니다. 이쯤에서 궁금해지는 게 네. 혹시 다른 나라에도 소반이 있었나요? 있을 것 같으세요? 없을 것 같으세요? 있을 것 같은데. 맞아요. 있었습니다. 바로 가까운 중국이에요. 네. 그런데 저희가 중식하면 딱 떠오르는 게 중식당에 가면은 이제 가운데가 돌아가는 엄청나게 큰 원형 식탁이 그쵸. 주로 떠오르시잖아요. 하지만 중국도 예전에는 좌식 생활을 했었고 그때 사용됐던 중국 소반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상판과 다리 구조 그리고 목재를 많이 사용했다는 공통점이 있는데요. 그리고 또한 한국, 중국 모두가 유교적 사상의 영향을 받아서 한국 같은 경우에는 남녀 간에 사용하는 소반이 달랐고 네. 중국은 신분과 이 부유함에 따라서 사용하는 소반이 달랐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한국과 중국의 소반에는 또 다양한 문양들이 또 등장을 하는데요. 네. 한국은 주로 매화, 난초, 국화, 대나무, 매랑국죽 등의 식물 문양을 통해서 사대부의 청렴, 고결, 강인함, 어떠한 일에도 굴복하지 않는 의지와 숭고함을 주로 나타냈고 네. 중국화 같은 경우에는 주로 연꽃 문양을 통해서 인격의 고상한 품격을 주로 나타내었다고 합니다. 근데 남녀 간에 우리 소반이 달랐다고 하셨잖아요. 네. 좀 어떻게 달랐어요? 일단은 겉으로 보기에는 좀 비슷합니다. 네네. 어쨌든 이제 밑에 다리가 있고 위에 상판이 있는 구조는 비슷한데요. 비슷한데, 네. 제 개인적인 견해로는 비슷한 점보다 다른 점이 조금 더 많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일단 한국과 같은 경우는 소반의 상판, 그러니까 음식을 올려놓는 부분의 모양이 정말 다양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사각상판뿐만 아니라 팔각형, 12각형, 원형, 꽃무늬 모양의 화형, 반달무늬 반열형 등 상판 모양이 상당히 다양했는데요. 이에 반해서 중국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사각 모양의 상판만 썼습니다. 중국과의 지금 차이점을 말씀해 주시는 거죠? 네. 네. 하지만 재미있는 점은 중국은 자주 연회랑 파티를 즐겼다고 해요. 그래서 삼각판과 사다리꼴 상판을 많이 만들었는데 이게 어떤 연관성이 있냐면 네. 이러한 사각 소반의 특징은 소반의 새로운 조합으로 주연의 손님이 많고 적음에 따라서 연결해서 각각 다른 도형을 만들어내는 이 모듈 구조로 개념으로 사용했다는 건데요. 네네. 소반으로 다양한 대형을 만들어서 그때그때마다 모양을 서로 붙여서 사용을 했다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이런 것으로 보았을 때 한국의 소반은 다양한 모양과 문양을 통해서 입체감을 추구했고 네. 중국 같은 경우는 매끄럽고 세심한 재질을 추구하면서 대칭감을 중시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중국과의 차이점이 그렇다는 말씀이시고 네. 남녀 간에 사용했던 소반은 좀 어떻게 달랐어요? 일단은 예전에는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네네. 그 숟가락 젓가락도 남녀가 다르다고 달랐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밥 그릇 자체도 남자께 훨씬 컸겠죠. 네네. 그러다 보니까 밥상 자체가 좀 더 컸어요. 네. 크기의 차이가 있어요. 네. 문양도 왠지 뭐 예전에는 남존여비 뭐 이런 게 있으니까 또 더 화려하거나 그런 건 아니었어요. 그렇기도 했고 네. 일단은 이제 남녀 간에 식사하는 거리가 좀 달라가지고 더 그 안방 쪽으로 가가지고 들고 갔겠죠. 그러다 보니까 남자용 소반이 좀 더 가벼웠다고 해요. 정말요? 네. 그런 또 차이점들이 있습니다. 그런 지혜가 또 숨겨져 있네요. 네. 자, 나만의 소반 하나 마련해서 좀 예쁜 상을 차려보고 싶어지는 시간이었습니다. 소반에도 정말 많은 이야기들이 담겨 있네요. 예술로 떠나는 여행 모던한의 조인선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전국 철도 노동조합이 오늘부터 18일까지 총 파업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이 파업을 하더라도요, 광역 전철 운행률은 평소의 75% 수준, KTX 운행률은 평소의 68% 수준이 될 거라고 하지만요. 어쨌든 교통뿐만 아니라 물류까지 이용자들이 겪는 불편과 피해가 커질 수밖에 없을 텐데요. 조속히 해결되고 철도 운행이 정상화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문자 잠깐 소개하고 마지막 인사드릴게요. 김미진 님도 소반 저도 하나 갖고 싶습니다. 좀 비쌀 것 같지만요. 가치는 있는 것 같아요 하셨네요. 저도 좀 비슷한 마음이 들었어요. 자, 오늘 아침 일라디오 저는 내일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활기찬 하루 시작하세요. 지금까지 아나운서 전주리였습니다. 고맙습니다.